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책 다섯스레입니다. 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5권 왕도 18번째 이야기 5권 마지막 장입니다. 처녀들의 순환. 보리가 익으면 보리를 구해야 하고 해가 저물면 계지바위를 구하네. 나비도 오히려 눈이 있어 아직도 꽃 피지 않은 가지를 와서 택한다. 한간에서는 이런 노래가 불려지고 있었다. 처녀들의 순환과 살림의 어려움을 노래하고 있음이었다. 연지는 벌써 며칠째 자리에 누워 있었다. 숙번에게 당한 수모를 견딜 길이 없었던 것이다. 꺽쇠가 입직하던 날 밤 을의 숙번과 몸을 섞어야 했다. 아무리 그것이 세운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꺽쇠에게 알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죽어야지 하면서도 연지는 죽질 못했다. 세운이가 세자와 통교를 하게 되면 자신이 할 일이 있을 것만 같은 한 가닥의 기대가 그녀의 더럽혀진 몸을 버릴 수 없게 했다. 하루에 3번씩 세운이가 문 안을 들어 위로를 하고 있지만 연지는 속으로 스며드는 서름과 부끄러움을 감내하기조차 어려운 처지였다. 짐승과 같이 덮쳐오는 숙번의 행패를 생각하면 혀를 물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마님, 손님 드셨습니다. 연지는 힘겹게 몸을 추스리며 일어나 앉아 흘러내리는 머리를 쓰다듬어 올렸다. 6월의 인도로 방으로 들어선 사람은 물레와 그 어머니였다. 어머님이시여요. 물레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연지는 물레의 어머니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미세기까지라고는 할 수 없다 해도 후덕한 인상의 안악이었다. 창졸간에 찾아뵙게 되어서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누추해서. 수인세가 오고 간 다음 물레의 어머니는 찾아온 까닭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의당 매파를 먼저 보내야 할 일입니다만 혼담이었다. 며칠 전 길선이가 정혼했다는 소리를 전해 들었을 때 연지의 마음이 들뜬 일이 있었다. 우리 물레 아버님의 직첩은 아시고 계실 것이옵니다. 이번 처녀간택에 물레 이름이 올라 있어서요. 제가 따로 나와 있는 처지라 그저 눈앞만 캄캄하고 안성군 대감의 은혜라도 한번 입었으면 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대부가에서 취할 일은 아닌 줄로 압니다만 안성군 대감과 의논을 하시어 가련한 우리 물레를 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연지는 물레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후덕해 보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 있었다. 규수의 아버님도 이 일을 아시고 계시는지요? 아시는 게 다 무엇입니까? 그분은 명나라로 보냈으면 하시는 어른입니다. 여식을 팔아서 황제의 성은을 잇겠다고 야단이신데 애미된 마음으로는 그 일이 용납되지 않는 것으려. 연지는 한숨을 놓았다. 되지 않을 일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안성군 대감의 말씀 한마디면 되는 일이 아니옵니까? 마님, 불쌍한 저의 모녀를 살려주시는 셈치시고 대감 마님과 의논해 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미천한 여식이옵니다만 거두어 주신다면 목숨을 붙여 있는 날까지 결초 복운하겠사옵니다. 연지는 아무 대답도 하질 않았다. 물레가 싫어서는 아니었다. 몇 차례 만나서 물레의 품성은 알고 있었으나 세운의 의향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물레의 모녀가 눈물을 뿌리면서까지 애원하고 돌아간 다음 세운이가 문안을 들었을 때 연지는 넌지시 세운의 의향을 물었다. 이젠 내가 장가를 들어야 할 나이가 아니냐. 인영 부자 사윤댁 규수를 알고 지낸다면서 몇 번 눈길을 마주쳤을 뿐이지 알고 지낸다고까지야. 세우는 말끝을 흐렸다.
연지는 세운의 얼굴에서 물레를 거부하지 않고 있음을 읽을 수가 있었다. 사실은 낮에 혼담이 있었구나.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의향을 따를 뿐이옵니다. 연지는 끄덕였다. 그렇게 대답해야 하는 것이 세운의 처지가 아니든가. 하오나 지금은 금혼령이 내려져 있사옵니다, 어머님. 세운은 성숙해 있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들어온 꺽쇠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설명하자 꺽쇠는 대단히 기뻐하고 나섰다. 귀산사의 상자로 들어갔다가 학문의 뒷받침을 얻지 못해 농사를 지었던 꺽쇠였다. 격동의 시대가 꺽쇠에게 연지와 같은 지혜를 갖게 했었다. 세운이가 5살이 될 때까지만 해도 꺽쇠는 지엄이가 되어 있는 연지에게 눈길 한번 자신있게 주질 못했었다. 연지의 죄질이 좌절이 커지면서 조금씩이나마 지엄이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었던 일을 생각한다면 인영부 좌사윤의 여식을 며느리로 맞아들일 수 있음을 어찌 기쁘다 아니하겠는가. 안성군 대감에게는 내가 말씀 여쭙지 거두어 주시지 않을 까닭이 없지 않는가. 다녀오리다. 꺽쇠가 신들린 사람처럼 방을 나가자 연지는 왈칵 눈물을 쏟았다. 금지옥역같이 소중하게 키워온 세운의 혼사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가련하기만 했다. 고려가 망하지만 않았어도 세운은 군으로 봉해져야 오를 일이 아니었던가. 문살에 노을이 비칠 즈음 큰 사랑으로 나갔던 꺽쇠가 돌아왔다. 어찌 되었나요? 내일 사돈될 분을 만나 보시겠다고 하셨어. 세운이 양부인데 어련히 잘해주시려고. 허허허. 우리가 며느리를 보게 되다니 그동안 애 많이 썼어요. 꺽쇠는 연지의 손을 잡으면서까지 만족해했다. 이들은 아직 짓밟히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모르고 있었다. 꺽쇠는 돈음의직의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숙번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고, 연지는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으로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한편 안성군 이숙번의 부름을 받은 임첨년은 숙번과의 면담만으로 자신의 입신 양명의 길이 트이고 있음이라 믿었다. 그래서 단걸음에 달려가 탑전에 부복하듯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숙번의 불같은 호령이 그의 전신을 오싹하게 했다. 자네 정신이 있는가? 팔도에 금원령이 내려져 있는데 여식 혼담을 서두르고 다니다니. 첨년은 아찔했다. 그로서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는 호령이기 때문이었다. 내사의 명이 곧 황제폐하 명이거늘 자네의 경거망동이 주상전하의 처신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음인지 알고 있으렸다. 지금 혼담을 서두르면 직첩을 거둔다는 것을 알고 있음일 터인즉 대감 금시초문이옵니다. 소인은 모르고 있었음이옵니다. 이런 발칙한 것이 있나. 자네의 여식과 내 양자 간에 혼담이 있었어. 내가 이를 사헌부에 고할 것이야. 당치 않으시옵니다. 대감, 소인은 여식의 이름을 진언색에 올리고 있사옵니다. 소인을 믿어주시옵소서. 당장 돌아가서 단속하랬다. 내 자네의 동태를 눈여겨 살펴올 것이야. 명심하랬다. 숙번의 앞을 물러나온 첨년은 하인 종속들이 따로 나가 있는 본처의 집으로 보냈다. 끌려온 물레는 첨년의 앞에 이르러 눈물로 호소했다. 어머님을 다시 맞이하시옵소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녀는 자진을 해서라도 간택장에는 나가지 않을 것이옵니다. 강제로 끌려나간다면 허허 중국에서 온 내사의 앞에서 혀를 물 것이옵니다. 아버님, 소녀의 간절한 소망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첨년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이숙번의 눈총을 받고 있는 처지로 물레의 총을 거역했다가 어떤 처지에 놓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집을 나가 있는 본처를 다시 불러들이고야 물레를 간택장으로 보낼 수가 있었다. 마지막 간택에 뽑힌 규수는 5사람이었다. 가선대부 공조판서 권집중의 딸 18세, 인영부좌사윤 임첨년의 딸 17세,
동덕랑 공안부 판관 이문명의 딸 17세, 충자시의 사중령 혹은 여귀진의 딸 16세, 중군 부사정 최득비의 딸 10세, 판서의 딸까지 포함된 관원이 규수 5사람을 둘러본 황음이 흡족한 웃음을 입에 담으며 떠벌렸다. 보시오, 나무랄 데 없는 미색들이 아니오. 조선 조정이 정성을 다하면 얼마든지 만한 미색은 골라낼 수가 있음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규수들이 집에 혼수를 쓸 비용을 내리시오. 조정은 이날로 5사람의 규수의 집에 쌀, 콩 30석씩과 상포 100필씩을 내렸다. 규수들은 모화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5사람의 규수를 간택하기 위해 무려 수개월 동안 8도의 규수들이 순환을 겪은 것이다. 그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진을 한 규수가 얼마며 언덕에서 몸을 굴려 팔다리를 상한 규수가 또 얼마며 온 전신에 뜸을 떠서 보기 흉한 상처를 간직한 규수는 또 얼마든가. 더욱 놀라운 것은 태종까지도 둘째 딸 정경공주를 서둘러 조대림에게 하가를 시켰으니 공녀의 간택이 빚어내는 비극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물레가 모학원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사실은 곧 연지의 집으로도 전해졌다. 꺽쇠와 연지는 이숙본의 배신에 몸을 떨었다. 세운의 반응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안색은 우울해 보였다. 저녁 무렵에 숙본은 관복을 입은 모습으로 연지의 거처로 들어섰다. 누구도 그의 출현을 반가워하지를 않았다. 그런 분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한 숙본이 아니었다. 자네들이 서운해할까 해서 내가 곧장 이리로 들렀음이야. 이번에 내려졌던 금원령은 황제폐하의 분부나 다름없었는데 공신의 신분으로 그것을 어기는 일은 주상전하께 불충하는 일이 아닌가. 규수가 몸을 숨기는 일이야 항용 있는 일이겠으나 공신의 양자가 금원령을 어기면서까지 혼약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 자네들도 들어서 알겠지만 공저판서의 여식으로 여식이 간택되지를 않았는가. 주상은 공주의 하가를 서둘렀다면서요. 연지는 도끼를 품은 어조로 쏘아붙이듯 말했다. 그 또한 사실이나 그땐 금원령이 내리진 않았을 때가 아닌가. 내가 세운의 혼사를 막은 일이 아니라 때가 좋지 않았음을 알아야 해. 길선이가 정언을 했는데 세운이를 그냥 둘 내가 아니니 언짢게 생각 말고 기다리게. 아무려면 거만한 규수가 없겠는가. 자네들이 규수를 찾아도 좋고 내가 찾아도 좋은 일이니까 서로 애를 써보세 알겠는가. 고맙습니다요 대감마님. 꺽쇠가 비굴하게 보일 만치 허리를 숙였다. 연지는 그는 꺽쇠가 마땅치 않았다. 숙번이가 물러간 다음 연지는 소리를 죽여 흐느꼈다. 뼛속까지 저미는 아픔이었다. 돈의 문 밖에 있는 모학원은 대낮처럼 불이 밝았다. 때로는 풍악소리가 들렸고 때로는 계집들의 교송도 들렸다. 태평관의 담가를 어른거리는 여인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5 규수의 어머니들이었다.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제 고국 땅을 떠나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생이별이었다. 떠나가는 여식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더 보기 위해 어머니들은 동지딸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모종을 태우고 있었다. 풍악소리가 들린다면 기생들을 끼고 앉은 연애가 벌어져 있음이 분명했지만 기녀들의 교성이 딸들의 소리로 착각될 때마다 가슴 저미는 아픔이 일었다. 바람이 불었다. 살을 내는 찬바람이었지만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어머니들이었다. 언제 떠났랍니까요? 글쎄요. 저렇게 갔다가 돌아온 규수는 있었나요? 가면 그만이지 어찌 돌아오겠습니까? 에이구 이놈의 세상.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는 딸들의 얼굴은 몇 날 며칠 지나도 보이질 않았다. 11월 12일 명사가 떠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니 그것은 소문이 아니고 사실이었다. 보리가 익으면 보리를 구해야 하고 해가 저물면 계집아이를 구하네. 나비도 오히려 눈이 있어
아직도 꽃피지 않은 가지를 와서 택한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태종이 모하루로 명사의 전성을 떠나는 길이었다. 멈추어라. 태종은 연애탄 채 소리쳤다. 노랫소리는 선명하게 들렸다. 대체 이게 무슨 회개한 노랫소린가. 길창군 권군이 태종의 곁으로 다가왔다. 아래옥기 성공하오나 백성들의 시름을 담은 노래인 줄 아옵니다. 시름이라고 그러합니다. 보리가 익으면 보리를 구해야 하는 것은 수삼년 연례의 흉년으로 양식이 모자라는 것이었고, 해가 저물면 계집아이들이 구한다는 것은 명사들이 처녀 간택을 비웃고 있음인 줄 아옵니다. 태종은 눈을 감았다. 자신의 부덕함이 백성들의 가슴에까지 원망으로 새겨져 가고 있음이었다. 흉년에도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었고, 공녀의 간택도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부덕한 소치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태종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가자. 태종은 한숨을 놓으며 갈 길을 재촉했다. 겨울 하늘은 눈발이라도 뿌릴 듯 뿌옇게 내려앉아 있었다. 내사 황엄은 내관 출신답게 교활했다. 전하, 간택에 뽑힌 규수들이 출중한 미색이라 황제뼈에게서도 기뻐하실 것으로 아옵니다. 황제의 기쁨 뒤에는 조선 백성들의 피눈물이 스며 있음도 고해야 할 것이요. 태종은 목구멍까지 치민 이 말을 힘겹게 집어삼켜 했다. 전하, 이제 떠나면 내년 봄에나 다시 뵐 수 있을 것이옵니다. 다시 오시 마시오.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들여놓질 마시오. 역시 태종이 하고 싶은 말이었으나 내색할 수는 없었다. 태종은 간택된 규수들의 하직 문안을 받았다. 규수들은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디에 가 있든지 몸성이 지낼 것이며 이 땅에 너희들이 부모가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야. 목이 메어옴인지 태종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다. 태평관의 큰 문이 열리고 내사가 탄 말이 나온 다음 5 규수들이 탄 가마가 뒤를 따랐다. 주위는 구경하는 사람들로 인생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구경꾼들의 앞자리에 서 있던 규수들의 어머니들이 달려나와 울부짖었다. 물레야 물레야, 아지야 애미다, 영아 영아. 어머니들은 가마의 휘장을 들치며 각기 여식을 찾아 울부짖었다. 겨울 오신 듯한 보따리를 밀어넣는 어머니도 있었고, 여식의 손을 잡고 통곡하는 어머니도 있었다. 그런 시간이 얼마나 지나자 호종하는 병사들이 어머니들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쓰러진 어머니와 주저앉은 어머니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다. 물레는 쏟아져 내리는 눈물을 가누지 못하면서 구경꾼들에게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마지막 한 번 세운을 보려는 안간힘이었다. 그녀의 시계는 온통 안개와 같이 뿌옇게 흐려 있을 뿐이었다. 세운은 사람들의 틈에 섞여 물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태어나서 단 한 번 사랑을 느꼈던 여인은 점점 멀어져 갈 뿐이었다. 달려나가 이름이라도 한번 외쳐보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없을 수가 없었다. 어쩌면 혼인을 할 뻔한 여인이 아니던가. 물러서라는데도 당장 물러서렸다. 호종하는 병사들의 동태는 난폭해지고 있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발버둥치던 5 어머니의 모습도 점차 지쳐가고 있었다. 태종은 울고 있었다. 사별이나 다름없는 통곡이었다. 그 통곡이 태종의 가슴팍을 핥히며 도려내고 있었다. 무엇이 왕도인가? 태종은 자신에게 물었다. 대답도 변명도 할 수 없는 자신에게 태종은 묻고 또 물으면서 미어지는 가슴을 달래야 했다. 임금이 바로 허수아비인 것을. 태종은 탄식했다. 끌려가는 5 관원들의 여식을 위해 자신은 무엇을 했는가? 오히려 백성들 모르게 공주의 하가를 서두르지 않았던가? 차라리 공주를 보낼 것을. 태종은 치밀어 오르는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다. 딸을 빼앗긴 공조판서 권집중과 얼굴을 마주할 일이 난감하기만 했다. 호종하던 권군이 조용히 엎드렸다.
구중궁궐에서 요조승려를 생각하며 만리 밖에서 미인을 뽑는다. 요불은 멀리 행하고 제잠은 점점 아득하구나. 부모를 하직하니 말을 맺기 어렵고 눈물을 참자니 씻어도 다시 떨어진다. 슬프고 섭섭하게 서로 떠나는 곳에 여러 산들이 꿈속에서 푸르구나. 장덕궁으로 돌아온 태종은 딸을 잃은 다섯 신하를 은밀히 불렀다. 그는 진실로 자신의 심중을 토론했다. 경들의 아픔을 딛고서야 과인은 황제에게 충성을 했어요. 망극합니다. 나도 4대 모하가 필요함을 알고 있어요. 하나, 수많은 이 땅의 기수들을 명나라로 뽑아 보내는 것만은 4대 모만은 아니질 않습니까? 감히 중신들은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조선의 임금이 이같이 말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명나라에 불충하는 일이며 또 그로 인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처지에 신화된 처지로 어찌 여기에 동조를 하겠는가. 경들의 딸을 만리 타국으로 보내면서 과인은 가슴이 저미는 아픔을 느꼈으나 어찌 그것이 경들의 아픔을 따르리. 모두가 과인의 부덕함이니 경들은 나를 원망하며 아픔을 달래시오. 당치 않으시옵니다. 전하, 신등은 전하의 성은에 오직 가무팔 따름이옵니다. 다섯 신하를 대표해서 공조판서 권집증이 말했다. 이들은 태종의 파격적인 우위로의 진실로 가무팔 따름이었다. 명나라로 뽑혀간 다섯 기수들은 황제로부터 현인비, 미인, 소용 등으로 각기 봉해졌고 그 아비와 친척들에게는 상품 이하의 벼슬이 내려졌으며 많은 재물을 하사받기도 했다. 물레의 청에 따라 다시 옛 아내와 함께 살게 된 임참녀는 홍모경이라는 사품 벼슬에 제수되어 소원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내사 황엄은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에 데려간 아이들은 살이 찌고 더러는 야위에서 황제 폐하의 눈밖에 났으니 두어 사람 규수를 다시 뽑아 올려야겠소이다. 내사 황엄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사람은 조선에는 없었다. 조정은 다시 금원령을 내리고 진원색을 설치했다. 사대부가의 규수들은 다시 순환을 겪어야 했다. 어찌 뽑혀가는 규수뿐만 아니라 뿐이랴 태평관에 와 있는 명나라 사신들에게 희생되는 규수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임금의 자리가 왕도가 의용만으로 따진다면 태종만한 임금을 찾기 어렵다. 그는 왕실의 핏줄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처음에는 이름 없는 장수의 다섯째 아들이었다. 몸소 새 왕조 창업에 나섰고 두 번씩이나 형제를 상대로 칼부림을 했다. 그래서 얻은 임금의 자리라면 의욕이 없을 수가 없었다. 승승장구만 하던 그의 힘은 임금의 자리에 오르면서부터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아버지와의 갈등, 지엄이와의 갈등, 스승과의 갈등, 그렇게 8년을 흘려보냈어도 그의 눈앞은 열리지 않았다. 태종의 왕도는 험난했다. 그것은 또 그가 왕위를 벗는 그날까지 휘청거렸다. 조선왕조 창업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태종 이방원도 휘청거리는 왕도만은 자신의 힘으로 돌려놓지 못한다. 태종은 안간힘을 쓰면서 가고 있었다. 그렇듯 험난한 왕도를. 이렇게 해서 5권 18번째 이야기 처녀들의 순환이었습니다. 5권 여기서 마치고 6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